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추운 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전국 곳곳에 눈까지 오는 추운 밤이었습니다만 국회는요,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도록 뜨거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끝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오늘 자정을 넘겨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통과된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와중에도 소위 힘있는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은 다 들어가 있더군요. 글쎄요, 자기 지역 구민의 박수만 신경 쓰느라 전 국민의 손가락질은 못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보시는 겁니까? 지난밤 뜨거운 곳이 국회였다면 오늘 뜨거울 곳은 서초동 법원입니다. 장시호 씨와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건넨 17억 원, 이것을 뇌물로 인정하는가, 이 여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미리 보기와 같은 오늘 재판, 함께 지켜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예산안 통과 과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긴 했죠. 예. 하지만 구태를 답습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런 한국당 내 논의 결과를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0시에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그때서야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과 삿대질을 이어갔습니다. 예. 1시간 40분 가까이 이어진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뒤에 표결로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자정을 넘겨서요. 그렇죠.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사례거든요. 그런데 통과 과정도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벌인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로 결국은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건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거 실리도 잃고 이것저것 다 잃은 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법 개정안이었거든요. 한국당 없이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 116명 전원이 참여했다면 반대표가 더 많았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또 다른 당의 기류를 읽지 못했던 탓에 자유한국당은 그나마의 신뢰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 33명이 나온 이유는 정의당도 이쪽에 표결을 해서 그런 건가요? 네,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쪽에서 반대 표결을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 내의 이 예산안 후폭풍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원내대표 경선을 출마한 한선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죠. 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답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오늘 답을 합니까?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하거든요. 답변 대상은 조두순 출소 반대, 그리고 주치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 등입니다.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이런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었어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주치감경,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청원한 상태네요. 예, 두 가지를 다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문제는요, 라디오 재판정에서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사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내렸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 선수 자격으로만 출전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보통 소식은 아닙니다. 가장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출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뉴스는요, 2부에서 스위스 현지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실야합을 통한 추악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고 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예산안 428조 원이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당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거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데 심지어는 사퇴하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죠. 자,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분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산안 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자리구나. 네. 아니 예산안 얘기부터 잠깐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이 합의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저희들도 똑바로 봤지만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잠정이다. 근데 이제 잠정 합의안은 보통 밑에 3당 대표들이 사인을 안 하는데 거기는 또 사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 대표는 잠정 합의안이라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은 의총에서는 그런 대로 부족하나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오셨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저항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총을 했었는데 거기서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의 밀실야합, 한쪽은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한쪽은 자기들 지역 예산을 서로 바터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고 의총이 길어졌던 이유는 과연 이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행동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것이 주였지.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느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이 가서 합의까지 하고 잠정 합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게다가 마지막에 불참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린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더 강하게 느끼실 텐데 이 잠정 합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우택 대표도 이것은 잠정 합의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 17대 국회 같은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가 9분인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여야 합의, 잠정도 아니고 합의안이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의총에서 부결돼 갖고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완전한 안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당함을 알리는 방법을 어제는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물리적으로 옛날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는 아마 단상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자죠. 밀실야합을. 근데 한 의원님 전략상으로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법인세 부분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법인세 부분 만약 불참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했더라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놓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 짚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체 찬성표를 눌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이미 달성이 됐었고 예? 제적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법인세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짐작컨대는 민주당이라든지 좀 진보 좌파적인 성향의 경제 이론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2천억 기업에 대해서 25% 법인세를 부과하자가 민주당 아니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것이 3천억 기업으로 됐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표심이 바뀌었을 거다. 들어갔었으면. 표심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명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 밀실 야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입장. 그리고 이런 어제 말씀이에요. 느낀 것은 예. 대한민국이 1여 2야가 있는 게 아니고 1여 1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뭐 여당 이중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에요. 그냥 여당이. 국민의당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던데요. 아니 듣기 싫어도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이제는 야당의 어떤 서로 공조 이것도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 지금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성교 의원님 사실 네. 오늘 초대한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셨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던 건데. 감사합니다. 경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때 일성이 뭐였는 거 아니?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 사당화를 맡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돼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뭐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선 패배라든지 그 뒤에 뭐 어떻게 숨 쉴 틈도 없었고 숨 쉴 자격도 없듯이 죽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운데 사실 홍준표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성격의 대표는 우리에게는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발력도 좋고 때로 정치력도 있으시고 아주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준표 선배가 말씀이 좀 거칠 부분들이 있죠. 지난 대선에서도 거친 부분이 있죠. 문재인 후보와 토론 중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불쑥하시고 아마 그분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좀 지나치셨고 사당화라는 것은 지금 고루미니 암덩어리니 바퀴벌레니 이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한 20명 정도 탈당했다 복당한 복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잘못 과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좌파 정부를 만들고 나가서 자기들의 정치 실험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돌아온 탕화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당직을 그들에게 맡겼고 이제는 홍 대표가 미는 듯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이 바로 한쪽 세력은 괴멸시키고 한쪽 세력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 선두에 아마 홍준표 대표 본인이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 말씀이라든지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니 홍 대표가 미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기자들도 다 짐작하고 있고. 아니 기자들이 쓰기로는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난 민 적 없다. 누구도. 근데 미국 출장 가셔갖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 진짜 김성태 의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투쟁력 강한 사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들은 취재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당화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제왕적 당 총재가 존재하던 시절 16대까지는 예. 원내 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예. 당 총재가 지시하는 일을 원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총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김동영 의원부터 원내 대표가 돼서 원내가 독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자 홍준표 네. 대표의 반론으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네.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사당화, 그 박근혜 사당 밑에서는 고위공직과 당 요직을 차지하며 전행하던 사람들이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는 거 가소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2007년까지 대변인 2번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사당화된 적은 제 느낌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못 느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뭐 고위 당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호가호위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도 저기 혹시 김현정 앵커 고름 아세요? 고름? 고름 알죠. 예. 아침 시간에 이런 그 좀 불결한 예. 물질에 대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 고름을 고름이라 그러고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 그러지 암덩어리님 그러냐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최신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게 장난기 섞인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당 대표로서의 품위가 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선교 의원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정치 얘기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행간에서는 사회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햄버거병 떠들썩했죠. 예,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말하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이 5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먹었다가 이 병에 걸려서 신장 기능의 90%가량을 손상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예. 아이 부모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를 했었거든요. 저희 변호사랑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검찰 수사 중에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뭡니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의 원인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100만 개를 납품받아서 조리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납품받아서? 네. 대장균 패티 납품받은 맥도날드.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100만 개.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패티까지 합하면은 그 수는 훨씬 늘어나는 거네요. 3천만 개 정도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된 패티를 제조하는 회사는 메키코리아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이 자체 간이 키트 검사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균 5157 양성 반응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티를 맥도날드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납품을 받는 거죠. 그게 메키코리아라는 곳이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식품회사는 자체적으로 위생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5157균은 햄버거병의 원인균인데요. 이 균에서 나오는 독소 물질이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요독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장 기능이 파괴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감염 환자의 10에서 한 15%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검사 결과를 그 음성으로 조장을 해서 맥도날드에 패티 100만 개를 공급했고요. 이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패티까지 합하면 3천만 개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서운 뉴스네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인가는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이었다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너무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여아의 부모가 검찰에 고소를 한 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검찰이 메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11월. 예. 고소한 지 무려 10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더 문제는 메키코리아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드러난 것만 작년 6월과 11월, 올해 8월까지 세 차례입니다. 그때도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62톤 중에서 단 7톤,
11%만 회수 처리가 됐습니다. 예. 나머지 55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우리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 피해자 고소가 있기 전이라도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 나가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고소 사건을 접수한 바로 그 직후에 발빠르게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도날드가 납품을 이 메키코리아로부터 끊은 건 언제예요? 닷새 전인 이달 1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달 1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10월까지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요. 10월까지 납품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언제까지 소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납품을 중단한 것은 이달 1일이라는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소비자는 패티만 따로 사 먹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국감 때였는데요. 조주현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러니까 조 대표가 청문회 내내 납품업체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는 모른다. 패티 납품업체 메키코리아한테 물어봐라. 네, 맞습니다. 보다 못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소비자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지 메키코리아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는 햄버거를 사 먹은 거지 패티만 따로 사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대장균 패티를 납품받으면서 그냥 갖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햄버거에 넣어서 팔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위생검사도 안 했나요? 지금 보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태도는 줄곧 이런 식이었습니다. 햄버거병 처음 논란 됐을 때는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딱 매뉴얼대로 돌려서 다 익힌 패티만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덜 익은 패티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할 때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쪽에 유감은 표현을 했지만 그걸 또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업체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체한 업체가 호주의 육가공 업체인 AFC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키코리아랑 모회사가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식품회사 키스톤 푸드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체한 곳도. 네. 교체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건 아동 사건이 그래서 맥도날드의 완벽한 유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건은 진행 중이니까요.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 납품받은 패티 100만 개에서 이런 균이 발견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에 대해서 요즘 위험성이 약간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잊고 지나갈 만한 뉴스였는데 오늘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요. 러시아가 주도해서 대규모 도핑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이 됐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메달을 박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은 허락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은 허용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 러시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해라라고 허용을 할지 이거는 사실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아예 러시아가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동계 스포츠의 강국입니다. 러시아가 보이콧할 가능성, 러시아가 빠지게 되면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전체 흥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조직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 대응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IOC 집행위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에 조직위원장이 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 위원장 스위스 현지 연결해보죠. 이희범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선수단의 전면 출전 금지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뭐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IOC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좀 특히
북부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굉장히 강한 입장을 보여왔죠. 결국은 이제 IOC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예. 다만 러시아 국기를 가지고 참여를 못한다는 결정이지 예. 개별 선수에 대한 참여를 금지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륜기 들고 들어올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선수가 메달을 땄을 경우에 러시아 앞으로 합산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건 다 금지 아닙니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메달이 카운트가 되고 예. 러시아 국가 이름으로는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자기네들 비공식으로는 뭐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개인 자격으로의 참여가 허용된 게 그나마 지금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했던 그야말로 동계 스포츠 강국이다 보니까 이 참여 안 하는 것이, 참여를 못 하게 된 것이 이게 우리로서는 좀 타격이 아닐까 걱정스럽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IOC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IOC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저로서는 뭐 사실은 러시아가 어떤 정도로 이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IOC에다가도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죠. 비공식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도 러시아의 참여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내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IOC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IOC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나마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으로라도 참여를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유가 뭔고 하니 지난 올림픽에서 그 국가 주도로 조직적인 도핑을 자행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유였단 말입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오늘 IOC가 오늘 2호 현지 시간으로 1시부터 한 4시간 이상 회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IOC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만나보질 못해서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된 바로는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고 그것을 IOC가 인용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 이걸 지금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직적으로 우리 개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항변을 해왔지만은 IOC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한 것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인정한 셈이다. 그 러시아와 IOC 간의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좀 밀고 땡기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또 저희가 언급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또 통해서 알고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IOC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의사는 전달할 수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은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여할 수가 없죠. 우린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최종 결정이 난 거죠? 이거 번복할 수도 없는 거죠, IOC가? 그렇죠. 예, 그렇고 러시아 측은 이제 12일인가 러시아 측은 러시아 측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12일쯤에 입장을 발표한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은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할 수 있다라고 IOC가 허용했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러시아로서는 사실 푸틴이 모욕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하지 말아라, 보이콧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러시아 측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르긴 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평창올림픽 괜찮겠습니까? 러시아가 아예 개인 자격으로도 출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너무 예단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IOC 위원장을 만나고 또 그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장은 저희가 전달을 할 겁니다.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조직위원장으로서야 가급적 많은 국가, 많은 선수가 와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도 제가 아직 IOC를 공식으로 접촉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발표를 보고 알고 있는 거지 IOC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측도 만나서 좀 그런 의사, 개인 자격으로라도 많이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사 전달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직 상황 파악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는 좀 이런 감이 듭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대응책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단히 좀 대응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입니다. 이희범 위원장. 우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오늘 아침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예. 다시 한번 전합니다. IOC 위원회가 지난밤 러시아 선수단의 전면 출전 금지, 러시아라는 이름으로의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출전하고 싶은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야 된다. 오륜기를 들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공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이라는 뜻의 은어로 쓰인답니다. 지공거사.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죠. 1984년에 이 제도는 도입이 돼서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게다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노인들 무임승차 없애든지 아니면 연령 기준이라도 좀 높이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얼마 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도 짧은 토론회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시죠.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 가톨릭 관동대학교 홍창희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연령 상향 조정 안 된다.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님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 교수님. 네네. 무려 33년째 이 노인들 65세 이상 무료였는데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는가. 뭐 어떤 예측 조사를 보면 2060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41%에 달할 거라고 봐요. 2060년에는? 네. 물론 60년은 뭐 아주 먼 미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연 이 지금 65세 기준 노인 연령 또 노인에게 그 무료로 승차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게 벌써 제 기억만으로도 10년 전서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변화는 없고, 그럼 앞으로 2020년, 2030년, 2060년까지도 이 추세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변경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70세 이상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70세도 사실은 더 미래로 가게 되면은 70세 이상도 노인 인구가 만만치 않는 시절이 오게 되면은 그 부분도 또 70세의 고정값이 아니라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상향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노인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70세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 지금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그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수님?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것을 그 손실이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지하철이라는 것은 고정비 비중이 크고 변동비 비중이 작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식당 보러 노인들한테 무료로 줘라. 그러면은 식당이 무료로 줄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하철 네. 공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감당할 만한가가 궁금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 건데요. 적자입니까, 지금? 지금 아무래도 그 적자지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액이 발생을 하고 예. 적자지만 그게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다 그 탓이라고 보긴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유정훈 교수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라면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요. 두 가지인데,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손실이라는 용어가 좀 잘못됐고요. 이게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이미 이제 그 요금을 안 받는 대상으로 삼고 모든 이 철도 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예, 예. 지금도 이제 뭐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새롭게 이제 그 전철을 만들자 이렇게 할 때 이미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금을 징수한 대상에서.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해서 잘 돌아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건설을 한 건데요. 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이게 못 받으니까 손실이다. 그래서 손실한 용어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이슈가 노인이 이제 뭐 65세는 노인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65세도 젊은 분의 축에 속한다. 예, 예. 이런 의견 지금 많이 올라와요. 네네. 그게 이제 이 무임승차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러한 이제 그 대중교통의 어떤 복지의 취지가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이제 다 은퇴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라도 이게 노인 무임승차라기보다는 은퇴자 무임승차 뭐 이런 그 용어가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은퇴자 무임승차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은퇴한 분들에 대한 배려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자란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인 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건 사실 본질하고 좀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논의를 노인이 아니냐는 좀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네네. 지금 청취자 1369님도 방금 전 유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산업화 시대에 착취당한 세대가 지금의 노인 세대다.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65세라고 해서 돈 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예. 그 돈이 많이 남아 돌면은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넉넉하면 우리 사회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재벌들도 다 65세 넘었을 텐데. 예. 그분들도 무임 승차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국민정서상 맞나요? 또 그다음에 저도 사립학교니까 은퇴를 하고 연금 받겠죠. 예. 공무원들도 이제 고액연금 수령자들도 있을 테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꼭 무료로 해줘야 되나요? 재벌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 이 무임으로 하면서 사회가 그걸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복지 좋죠. 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 좋은데 전부 다 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그 선택적 복지, 좀 집중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 자,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벌까지 지하철 요금 대줘야 되는가? 네, 우리 항상 그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이냐, 그다음에 구분해서 하냐 이렇게 이제 논란인데요. 이 교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항상 우리가 슬로건을 하는 게 승용차 이용을 줄입시다, 나홀로 차량 없앱시다 이런 게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엄청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른 이제 제도와 다르게 누구나 그 무료로 이제 승용차 이용을 하면 승용차 이용 주의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화해서 돈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신경 다 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홍 교수님도 이제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대중교통 장려 차원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그 도시철도가 워낙 비쌉니다. 지금 뭐 수도권만 하더라도 1km 놓는데 보통 1,200억, 뭐 1,500억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철도가 이게 한번 건설하고 나서 또 운영비도 운영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시설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이게 비용이 늘어난다 이러면 안 되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추가로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그 원가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운행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요. 그 모든 이제 전국의 도시철도가 킬로미터당 운송 원가를 보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10명 이용하나 100명 이용하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5세 유지하자는 말씀. 홍 교수님. 네네. 어차피 이분들 저 지하철 무임승차 안 하고 돈 받게 되면은 자기 차 운행할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 대중교통 장려 차원에서 뭐 괜찮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으로 이제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장려할 거라고 하면은, 뭐, 낮은 연령대, 65세 미만 연령대도 그만한 그 기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그 이용자들 측면에서, 형평성. 다 무임이면 모르지만, 유료와 무임이 연령으로 구분돼 있을 때, 대중교통 전환을 거기다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사회적 이슈로 보면은 요즘 그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최근에 4배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가 계속 그 개인 승용차를 몰아서 사고를 내게 하느니 그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혜택을 주자. 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연령 기준으로 봐가지고 얘기는 될 수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부터 70세 미만까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대중교통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논리라든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제 토론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논리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두 분 다 지하철 공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하철 공사가 분명히 적자다. 그리고 무임승차,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것은 공사의 손실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럼 계속 국민들 세금,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할 것인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나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유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야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은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이제 젊은 사회 경제활동 할 때는 이게 교통비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한테.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사람이 살 때 이제 의식주가 중요한데 아무리 의식주가 풍족해도 가만히 이동이 안 되면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퇴자들한테 이 무임승차는 일종의 공짜 신발을 드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공짜로 신발 드리는 거다 사회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은퇴자들 보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 등산도 가시고 북한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노인분들 원양온천도 가시고 춘천 가시는데 이게 다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아주 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연령을 좀 올리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모든 어떤 사회에서 제공하는 이 배려하는 복지라는 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사회적으로 100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사회적 가치. 그렇게 봤을 때 65세가 맞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 8천억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보존하는 게.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8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65세 유지가 맞다. 사회적 가치에서 봤을 때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요. 홍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공짜 신발 드리는 걸로 이해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분들 보면 건강하게 사시는 거가 참 좋아 보입니다만 이제 평일날 출퇴근 시간대에 대부분 그 노인석이 아니고 교통약자석이 아니라 일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빽빽한
정직하게 출퇴근에 콩나물 시루처럼 그 유임으로 그 서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는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너무 그 100% 무임보다는 지하철 탈 수 있는 노인분들도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50%든지 아니면 코레일과 형평성을 맞춰서 30% 이런 식으로 좀 점차적으로 좀 제도를 좀 세밀하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저희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홍창희 교수, 아주대 유정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 반응이요. 굉장히 뜨겁게 들어옵니다. 정조송자님. 저는 68세 할머니입니다. 근데 연령 올리는 거 찬성합니다. 지금요 민망할 정도로 노인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 출퇴근길에는 피곤한 젊은이들에게 늘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하셨어요. 75세로 올리거나 아니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반면에 홍만희님은 우리나라는요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복지 혜택 늘리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용하던 무상 제공을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반면에 연민호님. 갈수록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거는 그 부담을 자식 세대가 다 져야 하는 건데요. 하면서 상향 조정 찬성. 반면에 7845님은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주셨어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생각해달라. 지방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혜택을 좀 줄 방법은 없는가? 이런 형평성도 고려해달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안현수 선수 얘기를 하셨어요. 안현수 선수 어떡하느냐. 개인 자격으로라도 출전했으면 좋겠다. 조주형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러시아가 12일에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아예 우리가 보이콧.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은 안현수 선수도 방법이 없는 건데.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안현수 선수. 자, 라디오 재판정 들어가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요. 반가우신 거 맞죠? 준비를 못 하셨군요, 오늘 인사말. 아니요, 사실 준비했어요. 엄청나게 반갑습니다로 하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반가운 백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따라하는 걸로 저는 결정하고 왔습니다. 두 분이 근데 오늘 살짝 좀 피곤해 보이세요. 요새 연말 연시라 참 모임 많으시죠? 연말 되면 거의 매일 이제 뭔가 또 이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죠. 일주일에 몇 번 이벤트? 일주일에 저는 3번에서 4번. 3번? 연말에는 특히. 근데 3번, 4번을 다 술 먹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모임은. 네, 이제 송년회가 이것저것 많으니까. 와, 노 변호사님은요? 지금 한 달 일정이 다 짜여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인사말이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피곤하신 거. 저도 라디오 재판정 회식을 끝으로 이번 달이 찼습니다. 28일. 그래요. 참, 그래. 사실은 이제 일주일, 요 사이에 이제 회식 자리, 모임 자리, 송년회 자리가 많아지면서 약주들을 한 잔씩 하세요. 두 분도 좀 하시죠? 네, 좀 하죠. 네, 좀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네. 딴 데 보고 계시네요, 갑자기. 노 변호사님 술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술 마시면 좀 자거나 아예 그런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저는 술 마시면 지금보다 말이 조금 더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티는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조금 더 많아진다. 지금도 많으신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필름 끊겼을 당시에.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을 때랑 안 끊겼을 때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두 분은 굉장히 점잖게 술 드시는 편이시네요. 그 그렇죠. 이야기는. 그러니까 똑같다. 술 먹고 사고는 안 치는. 네. 자, 오늘 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오늘의 주제. 이렇게 가볍게 마시고 사고 안 치고 기분 좋게 술자리를 마감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많이 마시고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 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심신미약이다라고 해가지고 감형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주치감경, 주치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치감경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법적인 취지가 있는데 이거 신중하게 폐지는 생각해야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 이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뭐 팽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이 주치감경 폐지 문제 올려보죠. 자,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을 하고 갈게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사실 우리가 주치감경 술 마시고 사고 친 걸 왜 용서해줘가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술 마시면 무조건 감경되지 않아요.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감경돼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끔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재판들 조두순 사건이나 몇 건들 때문에 야, 술 마셨다고 저거를 저렇게 형이 적은 게 말이 돼? 라는 거에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판사분들께서 가끔 이제 주치감경을 남용해서 문제인 거지. 주치감경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거는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까 저희처럼 그냥 술을 먹다가 평소에 그냥 필름 끊겨도 집에 잘 가던 사람들이 실수한 것까지 그건 책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것 그런 재량 여지를 없애는 거는 오히려 가혹하기 때문에 주치감경 자체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네.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건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재량을 막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해야 된다. 백변. 자, 노 변호사님. 근데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는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치 상태가 있었을 때 좀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변명으로 삼아서 그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없지만 주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아, 주치 감경. 그러니까 폐지라는 말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그냥 쓰고 있는 폐지라는 단어를 오늘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치 감경을 해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폐지하자는 것. 노 변호사님은 찬성. 오늘도 미리 말씀드릴 것은 두 분은 방송 편의사 입장을 나눠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폐지냐 유지냐. 그러니까 폐지가 노변, 유지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조두순 사건에서부터 이게 논란이 커진 거죠? 그렇죠. 이제 그 2009년에 원래 조두순에 대해서 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5년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가 되고 2심에서는 그 깎아졌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주장을 고려해서. 맞아요. 그래서 12년형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3년 있으면 그분이 사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그 학생 이제 지금은 이제 수능도 봤다 그러는데 그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는 이제 국민들의 청원이 사실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그 나영희 사건으로 우리가 알려진 그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성폭력 사건에서 다 술을 먹고 이런 경우가 이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주치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뭐 20만 명이 넘게 찬성을 해서 오늘 답변이 청와대 답변이 나오는 그날이거든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 때 사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술 먹었다고 봐주지? 3년이나 깎아주지?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한번 열립니다. 국민의 눈높이하고 양형이 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요. 주치감경 부분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아, 성폭력에 관해서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음주나 약물과 관련한 심신미약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럼 심신미약이면은 원래는 다 감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필요적 감경. 그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심신미약의 원인 중에 술도 있는 술을 거죠. 넣을 거냐 말 거냐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술을 지금 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판사의 재량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도 재량으로. 실질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소위 말해서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우려들이 사라진 상태예요. 자, 거기까지가 지금의 현실인데 네, 아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청원 내용은 그게 뭐 저 성범죄든 무슨 범죄든 술 먹고 네. 모든 거 다 주치감경 해주지 말자 이 말씀.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왜 드린 거냐면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범한 범죄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술 먹고 한 게 무조건 예를 들면 다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뭐 범죄 뭐 그런 습성도 없었고 술 먹고 그렇게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원래 사고 치는 것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은 아예 감경을 못하도록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범죄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두순이 감경됐을 때 문제가 됐던 건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범행을 의도로 술을 먹었는데 왜 이걸 감경을 해줘가 제일 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경우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노영희 변호사랑 저랑 그 얘기했잖아요. 필름이 끊겼다.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그런 폭력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길 가다가 우연찮게 씹어 붙어서 예를 들어서 그날 우연히 아주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봐줄 수 있는 재량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노 변호사님. 형법 10조에 보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항에 그렇게 나오고요.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행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 우리가 주치감경 논의할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10조 2항을 말하는 건데요. 3항에 이런 게 있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아는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자의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주사가 있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만 가지고 봐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형법 10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판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렵죠? 지금 제 말이.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내가 항상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술을 마셔요. 그거는 나 나쁜 행동 하겠어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도 그걸 안 봐준다고. 그건 원래 안 봐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이례적으로 우리 백 변호사님 같이 점잖은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술 먹고 하루 사고 친 것까지도 지금 봐주지 말자는 거가 지금 국민들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전부 다 나는 술 마시고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는 건 항상 위험을 야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백 변호사님. 누가 점잖고 누가 안 점잖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좀 읽어줬던 그 10조 3항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판사가 도저히 감경하면 안 될 상황은 감경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판사의 재량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치 감경을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가 과연 맞는 말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야기하는데 술을 빼자는 건데 그럼 마약은요? 그럼 마약은요? 그럼 약물 중독은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그럼 다 빼야겠네요. 원래는 빼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재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판사의 재량권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면서 판사가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문제지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즉흥적으로 뭐 조두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술, 그다음에 마약 사건이 벌어지면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말은 맞는데 이영학 씨 아시죠? 이영학 씨 지난번에 재판했잖아요. 뭐라고 변명한지 아시죠? 제가 당시에 약에 취했었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약에 취했다고 다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에 취해서 명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규정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주장도 못 하나요? 그렇죠. 주장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형법에 규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아까 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심신미약 주장 없애야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강선엽님은 일단 백변편입니다. 재량으로 두되 제도로 구체화된 법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술 안 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동의하셨어요. 반면에 서정현님은 주치 감형이 아니라 주치 가형을 해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것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 결과도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라고 하시면서 술 먹는 그 자체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 사고 친 거라도 이거는 감형 안 된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요. 9937님 술이 취한 건지 아닌지 피해자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도 주치 감형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제가 그 외국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그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요. 예.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고요. 가형이 아예 있어요. 형을 가중하는 게 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독일 형법에도요. 예. 그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이제 취해서 그러니까 먹고 그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그 법 자체가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 저지른 거라도? 네네. 완전 명정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치는 범죄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판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은 주치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죠. 백 변호사님.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뭐 다른 나라들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개별 범죄로 그렇게 막는 방법은 있어요. 성범죄는 이미 막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폭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술 먹고 사람 때리는 거 요즘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아까 조두순 사건 같은 판결 한두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판결 한두 개 가지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논리의 비약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치 폭행 같은 경우는 주폭이라는 표현 단어까지 써가면서 경찰에서도 엄히 다루기도 하고 성범죄는 사실상 술 마시고 성범죄 범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봐주지 않는 걸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규정화해 나가야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술 팔지 말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과한 주장이다. 아니 그러면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안 되고 술 먹고 뭐 절도하는 건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청취자 의견 또 볼게요. 청취자 의견. 6061님. 주치 감형을 노리고 일부러 술 마시고 범죄 일으키는 지능범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원래 감형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맡겨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근데 그게 현명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라는 게 6061님 의견인 거고 3339님은 저도요.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3339님은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필름 자주 끊기면.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면 자신이 책임져야죠. 각오하고 드시는 거군요. 이런 의견. 0511님. 이분은 의견은 아니고 참 술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다 이거. 그 경찰청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저질렀던 그 5대 강력 범죄가 있어요. 4건 중에 1건 이상이 전부 다 음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중에서 특히 살인 사건이 5,118건이었는데 36.5%에 해당하는 1,870건이 바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오늘 사실은 좀 분발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사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꿈에도 해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여론상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법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지금 좀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범한 걸 봐주자란 뜻이 아니라 그건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봐줘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판사한테 재량권만 남겨놓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도 성범죄, 강력범죄들 대부분 술 먹었다고 감형을 안 해줍니다. 현실도 그렇다. 네, 조두순 사건이 아주 특이한 거다. 그런 무언가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그 제가 보기엔 너무 책임주의 원칙에도 좀 반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오늘 진짜 전에 말 안 합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주치 감경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판결은 없애버리자. 놀라지 마세요. 98%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9대1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하네요. 야, 이 정도 압도적으로 나올 줄은 저도 예상 못했는데요. 확실히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워낙 또 연말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워낙 상징적으로 큰 사건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국민 상식하고 반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구토하지 마세요. 경찰분들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술 조심합시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